이 자루에 엽전 10량을 넣으면 10배인 100량으로 불어날 것이요. 옛날 함경도 북쪽 끝자락 함흥이라 불리던 고을은 백두산에서 내려오는 찬 기운이 늘 골짜기를 맴도는 곳이었다. 산은 높고 땅은 거칠었으나 그만큼 사람들의 삶도 억세고 즐겼다. 이 고을의 장날은 멀리 떨어진 산골 사람들까지 모여드는 날이었고 그날만큼은 고요하던 함흥의 길목이 북적이고 살아 움직였다. 그날도 여느 장날과 다르지 않게 이른 새벽부터 사람들은 짐을 꾸려 시장으로 향했다. 그 중에는 갓 20살을 넘긴 딸의 혼례를 앞두고 마음이 무거운 한 여인이 있었다. 여인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딸을 키워왔으며 살림은 넉넉지 않았으나 성실함 하나로 버텨온 사람이었다. 손에는 천 보따리를 들고 있었고 그 속에는 혼수의 보탤 돈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 여인은 시장 어귀에 다다르자 잠시 숨을 고르며 걸음을 늦추었다. 바로 그때였다. 거기 여인네, 잠시만 멈추어 서보시오. 낯선 목소리에 여인은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는 흰 수염을 가슴까지 길게 늘어뜨린 노인이 서 있었다. 노인은 허름한 도포를 입고 있었으나 눈빛만은 묘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여인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낮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백도사 앞을 그냥 지나가면 운세가 사나워지느니라. 여인은 무슨 말인가 싶어 눈을 몇 번이나 깜빡이며 노인을 바라보았다. 노인의 말투는 단호했고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 배어 있었다. 여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자 노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천천히 말을 덧붙였다. 나는 백두산에서 내려온 백두도사라 하네. 세상에 가난과 근심이 너무 많아. 이렇게 중생들을 구제하러 산을 내려왔지. 여인은 속으로 웃음이 나올 뻔했으나 차마 내색하지는 못했다. 세상에 도사가 어디 한둘이겠는가. 그러나 노인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힘이 실려 있었고 그때 마침 한 사내가 시장 쪽에서 다가오더니 노인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도사님, 오늘도 은혜를 입고자 왔습니다. 사내의 행동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다. 백두도사는 마치 익숙한 광경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흰 수염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그리고는 발치에 놓여있던 붉은 자루를 앞으로 끌어당기며 입을 열었다. 오늘도 돈이 필요해서 왔구나. 이 붉은 자루에 돈을 넣고 눈을 감고 앉아 내가 주문을 모두 마칠 때까지 기다리거라. 그러면 넣은 돈이 10배로 불어날 것이니라. 사내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다. 기다렸다는 듯 품속에서 돈을 꺼내어 붉은 자루 안에 넣었다. 엽전이 자루 속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또렷이 들렸다. 사내는 그대로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백두도사는 자루 앞에 앉아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는 바람소리와 뒤섞여 묘하게 들렸고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까? 백두도사는 주문을 멈추고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되었다. 그는 붉은 자루를 번쩍 들어 올려 거꾸로 뒤집었다. 그 순간 자루 속에서 엽전이 쏟아져 나왔다. 처음 사내가 넣은 돈보다 훨씬 많은, 분명 10배는 되어 보이는 돈이었다. 이 모습을 본 주변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세상에 저런 일이? 정말로 돈이 불었구나.
백두도사는 쏟아진 돈을 능숙하게 둘로 나누었다. 그리고는 절반을 사내에게 내밀며 말했다. 약속대로다. 나머지는 내 몫이니라. 사내는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돈을 받아 안았다. 그 얼굴에는 기쁨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하고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사라졌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여인의 가슴은 방망이질하듯 뛰기 시작했다.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서 욕심이 고개를 들었다. 딸의 혼수를 마련하려고 모아둔 돈, 그것이 조금만 더 불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인은 결국 백두도사 앞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리고 공손히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도사님, 저도 한번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백두도사는 여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풀어 그 안에 있던 돈을 모두 꺼내 붉은 자루 속에 넣었다. 그리고 도사가 시키는 대로 자리에 앉아 눈을 꼭 감았다. 절대로 눈을 뜨면 안 된다. 눈을 뜨면 부정을 타니라. 그 말에 여인은 더욱 힘주어 눈을 감았다. 백두도사는 다시 낮은 소리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여인은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가만히 기다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한참이 지난 뒤 여인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제 눈을 떠도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이상하다는 생각에 여인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 순간 여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방금 전까지 있던 백두도사도 붉은 자루도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고 없었던 것이다. 여인은 그제야 자신이 협작꾼에게 속았음을 깨달았다. 여인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도 못했다. 눈앞이 아득해졌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방금 전까지 분명히 눈앞에 있던 노인과 붉은 자루는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시장의 소음만이 다시 귀를 때렸다. 오가는 사람들은 여인의 얼굴에 스친 창백함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제갈 길을 재촉하고 있었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다시 들어보았으나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딸의 혼례를 위해 아껴 모아온 돈, 밤잠을 설쳐가며 모은 엽전들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사실이 서서히 현실로 다가왔다. 여인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으나 장터 한복판에서 울음을 터뜨릴 수는 없었다. 잠시 후 여인은 이를 악물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냥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속았다는 사실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딸의 혼례를 치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여인은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가명으로 향하는 길을 찾았다. 가명은 관찰사가 머무르며 도의 큰일을 처리하는 곳이었고 억울한 사정이 있는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기대는 곳이기도 했다. 가명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문 앞을 지키던 군졸은 초라한 차림의 여인을 힐끗 바라보며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물었다. 여인은 그제야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을 설명했다. 군졸은 잠시 망설이다가 여인을 안으로 들였다. 가명 안은 장터와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소란스러운 소리는 없었고 단정한 마루와 기둥이 묵직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여인은 마루 끝에 엎드려 관찰사를 뵙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안쪽에서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함경도 관찰사 박문수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화려한 옷차림을 한 인물은 아니었으나 눈빛만은 단정하고 깊었다. 수많은 백성의 사정을 들어온 사람 특유의 침착함이 얼굴에 배어 있었다. 박문수는 엎드린 여인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억울한 사연이 있어 이리 울고 있는가? 고개를 들고 말해보라. 여인은 그제야 고개를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겪은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다. 시장 어귀에서 만난 백두도사, 붉은 자루, 눈앞에서 벌어진 기이한 광경, 그리고 끝내 돈을 모두 빼앗기고 말았다는 사실까지. 말을 잇는 동안 여인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박문수는 여인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 덥작군도 있구나. 그 말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함께 담겨 있었다. 박문수는 곧 사령들을 불러 명했다. 시장으로 나가 포목상인들을 모두 불러오라. 사령들은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급히 명을 따랐다. 얼마 지나지 않아 포목상인들이 가명 마루 앞에 모여섰다. 그들은 영문도 모른 채 불려온 터라 서로 눈치를 보며 웅성거렸다. 박문수는 상인들을 둘러보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최근 붉은색 자루를 판 사람이 있으면 이실 찍고 하라. 상인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저희는 자루는 팔지 않고 천만 팝니다. 붉은 자루라니 그런 것은 만든 적도 없습니다. 박문수는 상인들의 대답을 잠자코 듣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누군가 그대들이 판 붉은 천으로 자루를 만들어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다. 상인들 사이에 술렁임이 일었다. 박문수는 여인의 사연을 상인들에게 설명하며 잠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혼례를 앞둔 여인을 당장 돕기 위함이었다. 상인들은 잠시 망설였으나 관찰사의 말에 각자 조금씩 돈을 내놓았다. 모든 일이 정리된 뒤 박문수는 여인을 다시 불러 빌린 돈을 건네주었다. 여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돈을 바라보다가 다시 한번 크게 절을 올렸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박문수는 고개를 저으며 여인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 돈은 임시 방편일 뿐이다. 진짜 돈은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 내일 정오가 지나 시장으로 가보라. 그리고 내가 일러주는 대로만 하라. 여인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으나 박문수의 눈빛에서 묘한 확신을 느꼈고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계산해 두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던 것이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명을 나섰다.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으나 관찰사의 말은 이상하게도 큰 위안이 되었다. 그날 밤 박문수는 사령들을 불러 조용히 명을 내렸다. 시장과 골목마다 사람으로 위장해 배치하라는 지시였다. 그는 이미 백두도사라 불리는 자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다. 사기는 언제나 여러 손을 거쳐 이루어지는 법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로운 미끼가 시장으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함흥 고을에는 전날보다 더 많은 사람이 시장으로 몰려들었다. 전날의 장날 소문이 밤새 퍼졌기 때문이었다. 어떤 이는 백두산에서 내려온 도사가 돈을 불려준다는 말을 들었다 하고 또 어떤 이는 그저 허황된 이야기라며 코웃음을 쳤다. 그러나 사람들의 발걸음은 거짓말처럼 시장 어귀로 향하고 있었다. 여인은 새벽부터 딸을 불러 앉혔다. 딸은 아직 상황을 온전히 알지 못한 채 어머니의 굳은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인은 밤새 박문수에게 들은 말을 되뇌며 딸의 손을 꼭 잡고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오늘은 내가 어미 대신 시장에 가야 한다. 내가 겪은 일을 그대로 되풀이해야 한다. 무섭겠지만 관찰사 나리께서 모든 걸 지켜보고 계시니 걱정 말거라. 딸은 처음에는 놀라며 고개를 저었으나 어머니의 눈빛에서 단단한 결심을 읽었다. 그리고 어머니가 겪은 억울함과 분노를 떠올리자 이내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제가 하겠습니다.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각, 딸은 박문수가 마련해준 돈을 품에 넣고 시장으로 향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혼례를 앞둔 평범한 젊은 여인과 다를 바 없었다. 그러나 시장 곳곳에는 이미 박문수의 사령들이 장사꾼, 나그네, 구경꾼으로 변장한 채 흩어져 있었다. 그들은 서로 눈짓 하나 주고받지 않았지만 모두 같은 목표를 품고 있었다. 딸이 시장 어귀에 다다르자 어제와 다르지 않은 풍경이 펼쳐졌다. 그때 어둠 속에서 기다렸다는 듯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처음 보는 얼굴이구나. 사주 한번 보고 가겠느냐? 딸은 고개를 돌렸다. 길가 한켠에 앉아있던 장님 점쟁이가 지팡이를 짚고 앉아 있었다. 눈은 허공을 향하고 있었으나 얼굴은 이상할 만큼 또렷했다. 딸은 박문수의 당부를 떠올리며 일부러 무심한 듯 대답했다. 저는 점 같은 건 안 봅니다. 장님은 잠시 웃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그냥 지나치기엔 기운이 범상치 않구나. 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어머니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꺼냈다. 지난번에 백두도사라는 분이 어떤 사내에 돈을 불려주는 걸 봤습니다. 그땐 돈이 없어서 그냥 지나쳤지요. 그 말이 끝나자 장님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그는 두 팔을 들어 기지개를 켜며 말했다. 그분을 찾는다면 때가 맞았구나. 잠시만 기다리거라. 장님은 눈먼 사람답지 않게 정확한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 나무 뒤를 향해 소리쳤다. 그 직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수염을 가슴까지 늘어뜨린 노인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바로 전날 여인을 속였던 백두도사였다. 그는 어제와 똑같은 모습으로 자리를 펴고 앉았다. 붉은 자루를 앞으로 끌어당기며 익숙한 말투로 말했다. 돈을 넣으면 10배로 불려주리라. 딸은 숨을 고르며 어머니가 준 엽전을 자루 안에 넣었다. 그리고는 도사가 시키는 대로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았다.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얼굴에는 최대한 태연한 기색을 유지하려 애썼다. 백두도사는 다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들리지 않는 말들이 낮게 흘러나오고 주변은 고요한 듯 점점 멀어지는 듯 하였다.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모든 소리가 끊긴 듯한 순간이 찾아왔다. 딸은 박문수의 말을 떠올리며 한참을 더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감았던 눈을 떴다. 과연 눈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장님도 백두도사도 붉은 자루도 흔적 없이 사라진 뒤였다. 딸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이 조여왔다. 바로 그때 사람들 사이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걱정하지 마시오. 박문수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평범한 양반 차림을 하고 있었으나 눈빛은 어제와 다름없이 날카로웠다. 지금 변장한 사람들이 이미 협작꾼을 쫓고 있소. 딸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박문수는 사령들에게 눈짓을 보냈다.
그 순간 시장 곳곳에서 평범한 행인처럼 보이던 이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백두도사 일당은 붉은 자루를 들고 골목으로 달아나고 있었고 그들의 뒤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그물이 쳐져 있었다. 사령들은 일부러 거리를 두고 미행하며 놈들이 어디로 향하는지 놓치지 않으려 했다. 박문수는 시장 한복판에 서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미 이들이 한 번의 사기로 끝낼 놈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돈을 들고 도망치는 길, 그 끝에는 반드시 본거지가 있기 마련이었고 모든 일당들을 몰살하기 위함으로 작전은 이어졌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함흥고을 외곽의 허름한 골목은 유난히 조용했다. 낮에는 아이들 소리와 장사꾼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던 길이었으나 그날은 마치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골목 끝에는 오래 비어있던 기와집 한 채가 있었다. 담장은 여기저기 무너져 있었고 대문은 삐걱대며 반쯤 열려 있었다. 백두도사와 장림으로 변장한 놈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달아난 무리는 그 집 안으로 급히 몸을 숨겼다. 그들은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장림 행세를 하던 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은 좀 늦게 따라붙는 것 같지 않소? 백두도사는 수염을 쓸어내리며 코웃음을 쳤다. 겁먹을 것 없다. 지금까지 몇 번이나 이렇게 해왔느냐? 사람들은 울고불고 하지만 관청은 늘 늦는다. 그는 붉은 자루를 내려놓으며 안쪽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이미 엽전 다발들이 쌓여 있었다. 노끈으로 묶인 엽전 묶음들이 방 한가득 차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는 붉은 천 조각과 허름한 도포들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다. 이것이 그들이 여러 고을을 떠돌며 모은 돈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한 사이 기와집 바깥은 이미 조용히 포위되고 있었다. 박문수는 직접 앞에 나서지 않고 사령들에게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그는 늘 그랬듯 서두르지 않았다. 도망칠 길을 완전히 막은 뒤에야 움직이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지금이다. 짧은 신호와 함께 사령들이 일제히 대문을 밀어젖혔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군졸들이 들이닥치자 집안에 있던 놈들은 그제야 상황을 깨달았다. 장림 행세를 하던 자가 허둥지둥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퇴로는 막혀 있었다. 움직이지 마라. 사령들의 외침이 골목에 울려 퍼졌다. 백두도사는 순간적으로 수염을 움켜쥐고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저항은 오래가지 못했다. 놈들은 하나둘씩 붙잡혀 마루에 엎드려 묶였다. 그들의 얼굴에서 더 이상 신비로운 도사의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남은 것은 공포와 분노뿐이었다. 박문수는 천천히 기와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방 안에 쌓인 엽전 다발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동태미가 이리도 많구나. 사령 하나가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나리, 이 집은 본래 주인이 있던 집입니다만 몇 달 전부터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문수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그는 사령들에게 집안을 샅샅이 살피라 명했다. 잠시 후 뒷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박문수가 직접 뒤따라 들어가 보니 방 한켠 바닥이 어색하게 파여 있었다. 바닥을 걷어내자 그 아래에서 싸늘한 시신 하나가 드러났다. 이미 오래전에 숨이 끊어진 듯 형체는 많이 훼손되어 있었다. 박문수는 잠시 묵묵히 시신을 내려다보았다. 이 집의 주인이다. 놈들은 그제야 고개를 떨구었다. 신문이 시작되자 백두도사는 더 버티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그는 처음에는 산에서 내려온 도사 행세를 하며 사람들을 속였고 이후 가짜 장님과 짜고 고을마다 떠돌며 사기를 쳤다고 털어놓았다. 이 기와집은 우연히 알게 된 독거노인의 집이었고 돈을 숨겨두고 있다는 말을 듣고 접근했다가 살해한 뒤 차지한 것이었다. 우린 살려고 한 짓이었소. 백두도사의 변명에 박문수는 냉정하게 답했다. 살기 위해 남의 삶을 끊어놓고도 그런 말을 하는가. 신문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놈들이 저지른 사기 행각은 함흥 고을에만 그치지 않았다. 인근 마을은 물론 멀리 떨어진 고을까지 떠돌며 같은 수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 왔던 것이다. 박문수는 모든 내용을 기록하게 하고 놈들을 가명으로 압송하라 명했다. 그날 밤 함흥고을에는 조용한 안도감이 퍼졌다. 그러나 박문수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마루에 앉아 불빛 아래에서 생각에 잠겼다. 사기당한 사람들은 분명 더 있을 터였다. 잡힌 놈들만 벌한다고 해서 모든 억울함이 풀리지는 않았다. 박문수는 곧 사령을 불러 명했다. 여러 마을에 방을 붙여라. 백두도사나 장님 점쟁이에게 사기당한 이가 있으면 가명으로 오라 전하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법은 벌을 내리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그는 늘 그렇게 생각해왔다. 며칠 뒤 함흥 고을의 가명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가명 대문 옆에는 새로 붙은 방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백두도사라 칭한 자와 장님 점쟁이에게 재물을 빼앗긴 자는 모두 가명으로 나와 사실을 아뢰라는 내용이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글을 아는 이들이 소리내어 방의 내용을 읽어주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만이 조심스럽게 가명을 찾았다.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기도 했고 혹시나 관청에서 나무라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문수는 그들을 꾸짖지 않았다. 그는 하나하나 사연을 듣고 기록하게 하고 압수한 돈과 맞추어 사실 여부를 가려냈다. 속은 죄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속이면서 살아온 자들이 부끄러운 것이다. 박문수의 말에 사람들의 얼굴에 서서히 안도의 빛이 돌기 시작했다. 가명 마루에는 울음과 한숨 그리고 늦게나마 풀려나는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다. 전부를 되돌려줄 수는 없었으나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조금씩이라도 돌려주었다. 그 돈은 백두도사 일당에게서 압수한 엽전들이었다. 그 사이 처음 사기를 당해 가명을 찾았던 여인과 딸도 다시 박문수 앞에 섰다. 여인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깊이 고개를 숙였다. 나리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희 모녀는 길바닥에 나앉았을 것입니다. 박문수는 조용히 손을 들어 여인의 인사를 말렸다. 은혜라 할 것 없다. 백성의 억울함을 푸는 것이 관의 도리다. 여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들었다. 딸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박문수는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다. 혼례는 무사히 치를 수 있겠는가?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다. 박문수가 상인들에게 빌려 임시로 건네주었던 돈은 이미 돌려주었고 압수금 중 일부가 정당하게 여인에게 돌아왔기 때문이다. 비록 넉넉한 혼례는 아니었으나 부끄럽지 않게 치를 수는 있게 되었다. 며칠 뒤 함흥고을의 작은 마을에서는 소박한 혼례가 열렸다. 잔치는 크지 않았으나 웃음은 가득했고 어머니의 얼굴에는 오래간만에 근심 없는 미소가 떠올랐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박문수 관찰사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백두도사라 불리던 자와 그 일당은 결국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사기뿐 아니라 살인과 재산 강탈의 죄까지 드러났으니 그 형벌은 무거울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흰 수염과 장림 행색은 더 이상 사람들을 속이는 탈이 되지 못했다. 시간이 흘러 사건은 서서히 사람들의 입에서 이야기로 남게 되었다. 장터에서, 주막에서, 밤불 아래에서 이 이야기는 반복되었다. 붉은 자루로 사람들의 욕심을 시험한 협잡꾼 이야기와 그 뒤에 숨은 진실을 밝혀낸 관찰사의 이야기였다. 박문수는 그 일 이후에도 여러 고을을 다니며 백성들의 사정을 살폈다. 그는 암행어사로서의 명성뿐만 아니라 가명에 앉아있던 관찰사로서도 백성들의 기억 속에 남았다. 화려한 판결이나 과장된 기적이 아니라 듣고 살피고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으로 말이다. 사람들은 훗날 이렇게 말했다. 도사는 가짜였지만 진짜로 백성을 살핀 이는 따로 있었다. 함흥고을의 시장 어기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붉은 자루를 벌리던 노인의 모습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조심스러운 경계와 작은 교훈이었다. 쉽게 얻는 이익에는 반드시 그늘이 따른다는 것, 그리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람은 언제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해 겨울 함경도의 바람은 여전히 매서웠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 한켠에는 한 관찰사가 남기고 간 따뜻한 기억이 오래도록 남아 있었다.